안녕하십니까. 저희 2014년 7월 10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발전공학 관련해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 설명드리고 이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성배전 연구반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지 거의 6개월이,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21일 정도 남았고요. 예,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수업 일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8월 2일까지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마 좀 그 오후만, 연구반만 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7월 26일하고 8월 2일 날은 한 100문제 정도 해가지고 그 전에 여러분들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관연도 문제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키워드 얘기하고 이렇게 되새김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문제답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좀 익숙해져서 시험장 갔을 때 혹시 그 문제가 나온다면은 최소한 키워드대로 어느 정도 쫓아가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총무님하고 얘기를 해서 뭐 관연도 문제풀이를 한다든가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그 회차에 무조건 끝내야 되니까 4시간이면 4시간 시험 시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1시간에 제가 보기에는 1시간 4시간 동안 한 개 회차를 한다 그러면은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많이 하긴 하는데 30문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1문제 정도를 하는 가정을 해가지고 물론 10점짜리를 25점짜리 10점짜리 맞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31문제를 주어진 시간 4시간 안에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4시간이라도 해도 보시면은 60 곱하기 4 하면 240분이거든요. 근데 240분에서 쉬는 시간 한 3, 40분 빼고 나면 200분 정도가 됩니다. 200분 안에 30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한 15분 정도의 배당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분에 15분 사이에서 한 문제씩을 푼다는 건 이제 10점, 15점짜리 문제로 푸는 거니까 그러면 충분히 키워드 가지고 설명하고 거기다 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를 해서 하기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관연도 문제가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회차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60회부터 한다든가 아니면 70회부터 한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해가지고 90회부터 거꾸로 간다든가 그거는 이제 정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책이 옛날에 있던 책이라든가 아니면 관연도 문제 책들을 구해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관연도 문제 풀이 책들이 있으니까 68회부터 나왔던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거꾸로 지금 이제 연구반 교재 안에 있는 그 관연도 문제 순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몇 회차뿐만 빼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좀 잘 안 나오는 문제라든가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고 일단은 개념을 잡게해서 문제답해서 많은 문제를 달아보고 답을 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30분 정도는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키워드 만들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매 회차 여러분들 그냥 모의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라톤 뛸 때 하루에 한 10km씩 뛰는 것처럼 계속 뛰다 보면은 나중에 10km는 거뜬하게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0점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40점, 50점대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 시간을 더 활용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60점대가 되는 거고 이번에 좀 합격자를 좀 많이 낼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투자를 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어제도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지만은 요령입니다. 뭐든지.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힘으로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서 하기 전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게 안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 해보면서 뭔가 요령을 자기가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만의 요령이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와서 어떻게 해라 해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9시부터 12시까지만 하겠다. 그럼 그 3시간은 집중을 해야지만 됩니다. 다른 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시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을 하더라도 그 1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많은 양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화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각각 개인마다 취향차가 있기 때문에 시험 전에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버리면 또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발전소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발전공학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발전소 전반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발전 쪽에 자료들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봐서 잠깐 보여드린다든가, 약간 대비 자료들도 좀 있기 때문에 본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저번 주에 봤던 그 내용 중에 일부만 지금 발췌가 된 겁니다. 소리가 지금 이게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대형 문탄선 두 척을 동시에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는 전용 구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리는 적당하신가요? 구두에 접안하게 되면 네. 시간당 1,500톤의 석탄을 연속적으로 상탄, 하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학기가 문탄선 선창 내부의 석탄을 하역하기 위한 위치로 레일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저 위치로 이동한 후 문탄선 상부의 해치가 열리면 양학기는 버켓 엘리베이터를 선창 내로 위치시켜 석탄을 하역하게 됩니다. 이게 양학이고 이게 운탄선이고 이게 버킷 엘리베이터고요. 버켓 및 이렇게 설비 내의 컨베이어를 거쳐 다시 저탄장과 연결된 컨베이어에 의해서 이송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고요. 저탄장은 이송된 석탄을 발전소에서 사용하기 전 야외에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으로 이송된 석탄은 수입된 지역이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며 무인으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상하탄기를 이용하여 넓은 상탄기는 올라가는 거고 하탄기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양하기는 아까 빨아들이는 게 양하기고요. 이런 정도로 이제 여기 보시면 운전 원리, 하역 및 저탄. 이제 하역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탄을.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연료를 어떻게 이송을 하는지. 보시면 아까 저차장에 있던 것들을 상부의 붐 끝단에 설치된 버켓 휠을 이용하여 석탄을 퍼올리며 상탄기의 붐부와 저탄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및 이송탑을 거쳐 혼탄실로 공급됩니다. 혼탄 과정을 거친 석탄은 하수기 건물로 이송되어 30mm 이하의 크기로 분쇄된 후 자석 분리기에 의해 미세한 철편을 제거합니다. 왜냐면 철편 같은 게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트리퍼 이송탑을 거쳐 트리퍼에 의해 콜 사이로에 저장됩니다. 이게 사일로라는 건 이제 저장고를 그냥 사일로라고 하거든요. 밀가루도 사일로 안에다 집어넣고, 옥수수 가루도 사일로 안에다 집어넣고. 근데 이제 이 사일로에 저장하기 전까지를 보니까, 혼탄 쪽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파쇄를 해가지고 아주 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도 밑으로 내려서 퍼블라이저라고 해서 다시 또 분쇄하는 기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이 사일로 밑에 쪽을 보시면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한번 갈아준 다음에 다시 뿌려주는데요. 요 옆에가 사일로였죠. 요 밑에 퍼블라이저가 밑에 있고요. 그 다음 보일러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요게 보일러입니다. 기역자. 요쪽이 ID팬 쪽으로 들어가서 공기를 데워주는 공기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퍼니스에서 미분탄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역자도 약간 예열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두 대의 FD 팬에서 공급되는 공기는 두 대의 에어 프리히터를 통하여 예열되며, 이건 예열기고요. 퍼니스의 코너에 설치된 윈드박스를 통하여
보일러 내부에 예열된 연소 공기를 공급합니다. 미분탄의 운반과 건조에 사용되는 공기는 두 대의 PA 팬에 의해 공급됩니다. 그리고 펄 버라이저에 일정한 온도의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PA 팬에서 직접 공급되는 차가운 공기와 에어 프리터를 거친 따뜻한 공기를 혼합하여 펄 버라이저 내로 공급합니다. 콜 사이로에 저장된 30mm 이하의 석탄은 콜 사이로 하부에 위치한 석탄 공급량을 조절하는 기기인 콜 피더에 의해 펄 버라이저로 연속적으로 공급됩니다. 펄 버라이저는 맷돌의 원리와 유사한 설비로서 센터 피더 파이프를 통하여 공급된 석탄을 미세한 가루 형태의 미분탄으로 만드는 기기입니다. 보울의 원심력에 의해 원주 방향으로 밀려나간 석탄은 저널의 작동으로 분쇄되며 분쇄하기 어려운 이물질은 펄 버라이저 보울 아래에 밀 사이드로 떨어집니다. 연소용 미분탄은 PA 팬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에 의해서 4개의 콜 파이프를 통하여 퍼니스 내부의 각 코너에 설치된 메인 윈드박스 내의 콜 버너로 공급됩니다. 메인 윈드박스에는 6개의 콜 버너와 3개의 오일 버너 및 에어 노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상부에는 메인 윈드박스와는 별도로 6개의 소파 노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퍼니스의 코너 4곳에 위치한 오일 버너에 의해서 승온 승합된 후에 콜 버너에서 분사되는 미분탄은 각 코너에서 접선 방향의 분사 속도를 유지하고 FD 팬에서 공급되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파이어볼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 것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공기를 주입하는 팬이 FD 팬입니다. 공기를 빼내는 게 ID 팬입니다. FD 팬에서 공기를 주입해줘야 되는데 그 공기 자체도 따뜻한 공기일수록 더 좋으니까, 더 잘 타니까. 그래서 아까 보일러 주위에 있던 그 윈드박스 옆에서 그 공기 예열기 쪽으로 그러니까 FD 팬에서 공기를 딱 집어넣으면 그 공기 예열기가 통해서 FD 박스 옆으로 통해가지고 그 공기 예열기의 공기를 이 안에다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을 때 아까 펄 버라이저가 밑에서 이제 갈아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왔던 부분도 30mm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미분탄은 아닙니다. 30mm 이하라는 게. 그러면 거기 가서 아까 그 펄 버라이저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갈아가지고 더 가벼운 걸로 잘 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는 식으로 돼 있으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그 가벼운 것들은 이제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하고 무거운 것들은 밑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밑으로 빼가지고 이물질은 제거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보시면 PFBC 같은 그런 데도 가면은 원리는 비슷한데 PFBC가 뭐였죠? 가압 연소. 예, 가압 유동층 연소 보일러입니다. 유동층. CFBC는 순환 유동층이에요. 똑같은데 가압은 앞에다 압력을 넣는다는 얘기죠. 아까 여기 공기 같은 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공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니면 연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가압을 해서 잘 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까 그 파이어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미분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유동층은 약간 끈적끈적하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고정용, 용융용, 무슨용 해가지고 옛날에 나왔던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게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그럼 펄 버라이저에서 나오면은 그게 그 보일러의 양쪽 끝에 있는 4개의 관에서 이제 뿌려진다고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미분탄이 온도가 올라가야지 타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안 탑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오일을 먼저 뿌려가지고 중유로 때우는 거죠. 먼저 중유로 때운 다음에 온도가 한 650도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미분탄을 뿌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발화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그 뿌리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오일 불구등이었다가 나중에는 미분탄이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미분탄에서 파이어볼이 생성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파이어볼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처럼 그 성화봉송하듯이 가운데 이렇게 그 불이 생겨가지고 그 불에 의해서 보일러가 연소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일러 운전 원리, 환경 설비. 보일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과열기, 제열기가 어디 있는지 좀 잘 한번 봐주시면 되죠.
8번 HP 피드워터 히터를 넣은 급. 지금 보시면 급수 펌프도 1, 2, 3, 4, 5, 6, 7, 8이 있거든요. 1, 2, 3, 4는 저압이고요. 5, 6, 7, 8은 고압입니다. 지금 8번이라고 됐죠. 끝쪽입니다. 끝쪽. 5, 6, 7, 8에서. 0.8kg 제곱센티미터. 온도 295도씨로 보일러의 에코노마이저 인넷 헤더에 공급됩니다. 에코노마이저가 뭐죠? 에코노마이저 인넷 헤더에 유입된 피드워터는 절탄기입니다. 에코노마이저 튜브를 거쳐 세계로 열을 향상. 에코노마이저 정션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 에코노마이저 행원 튜브를 지나는 동안 플루가스의 열을 흡수하여 열을 흡수 장치 있죠.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온도 347.2도씨까지 상승하여 에코노마이저 행원 튜브 아울렛 헤더에 모입니다. 그리고 에코노마이저 링크와 믹싱 라인을 따라 에코노마이저 워터 월 인넷 링크를 거친 뒤 퍼니스 바텀 링 헤더의 좌우측에 위치한 퍼니스 로버 사이드 헤더로 보일러수가 공급됩니다. 퍼니스 로버 사이드 헤더에 공급된 보일러수는 퍼니스 버텀 링 헤더의 전후에 위치한 퍼니스 로버 헤더를 거쳐 퍼니스월 인터미디에이트 헤더에 모입니다. 그리고 다시 퍼니스월 버티칼 튜브를 거치면서 압력 272.1kg 제곱센티미터, 온도 449.3도씨까지 온도가 상승한 습증기는 퍼니스 어퍼 헤더와 퍼니스 월 라이저 파이프를 통과하여 두 개의 세퍼레이터로 공급됩니다. 세퍼레이터는 이제 공기를 빼내주기 위해서. 버티컬 튜브에서 발생된 기소 혼합체로부터 증기와 물을 분리하는 설비입니다. 세퍼레이터에서 증기로 분리된 449.3도씨의 포화 증기는 슈퍼히터를 통해 과열 증기가 되고, 포화수는 세퍼레이터의 하부에 설치된 세퍼레이터 스토리지 탱크에 모여 보일러 워터 리서큘레이팅 펌프에 의해 에코노마이저로 다시 공급되어 보일러수가 재순환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일러가 중요한 부분이 아까처럼 보시면은 복수기를 통해서 물이 내려오죠. 내려오면은 급수 펌프에서 이제 밀어줄 거 아닙니까? 보일러까지. 근데 그 연락차가 어느 정도 돼야지 밀어진다고 얘기했고, 그때는 이제 처음에 떨어졌으니까 압력이나 온도가 작으니까 1, 2, 3, 4는 이제 저압으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중간에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데 5, 6, 7, 8 쪽이 되면서 이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8번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8번 쪽을 아까 나와가지고 뭐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절탄기. 바로 에코노마이저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열해서 공급 장치가 절공급으로 해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공급. 절탄기, 공기 예열기, 급수 가열기. 여열을 해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급수 가열기의 맨 마지막에 절탄기를 통해서 그게 이제 보일러 옆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열을 회수를 한다는 거 그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돌다가 다시 이제 세퍼레이터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그 보일러, 그러니까 절탄기를 거쳐서 이제 보일러가 되는 거죠, 옆에. 아까 있던 가운데 이제 보일러가 있고, 그 보일러 외부에 열을 이제 받는 부분, 배관 쪽에서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되면은 세퍼레이터 쪽으로 가서, 세퍼레이터는 분리를 하다는 뜻이거든요. 세퍼레이터가. 분리를 하는 게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아까 과열증기가 있고, 일반 습증기가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 과열증기 부분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저쪽 과열기 쪽으로 가고 제열기 쪽으로 가고 이렇게 다시 또 돌아오겠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번 보시는 겁니다. 세퍼레이터에서 나온 증기는 4개의 커넥팅 파이프를 거쳐 퍼니스 천정에 설치된 루프 인넷 헤더에 모인 후 퍼니스 루프 아울렛 헤더를 거쳐 백패스 월 튜브를 타고 백패스 로워 헤더로 내려온 다음 다시 백패스 사이드 월 튜브를 타고 올라갑니다. 증기의 일부는 백패스 로워 익스텐션 월 인넷 링크와 헤더를 거쳐 백패스 익스텐션 사이드 튜브를 타고 올라가 백패스 아울렛 헤더를 통과하여 압력 266.4kg 제곱센티미터, 온도 460.6도씨 상태로 슈퍼히터 디비전 패널 인넷 헤더에 유입됩니다. 슈퍼히터 디비전 패널은 2열 4단으로 총 8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에 위치한 인넷 헤더에서 240개의 튜브로 구성된 디비전 슈퍼히터로 유입되어 1차로 압력 264kg 제곱센티미터,
온도 497.3도씨까지 과열되어 온도가 아직은 좀 낮죠? 400도. 한 650도 정도 됐다가 한번 통과하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진 온도를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제열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9개의 튜브로 구성된 플래튼 슈퍼히터를 거치면서 압력 259.2kg/제곱센티미터 이제 온도가 500도로 올라갔죠. 10.9도씨의 과열 증기 상태로 슈퍼히터 플래튼 아웃렛 헤더를 거쳐 파이널 슈퍼 헤더로 공급됩니다. 슈퍼히터 파이널 인넷 헤더에 유입된 과열 증기는 705개의 튜브로 구성된 파이널 슈퍼히터에서 최종적으로 과열되어 압력 255kg/제곱센티미터, 온도 569도씨의 과열 증기 상태로 슈퍼히터 파이널 아웃렛 헤더를 거친 다음 보일러 3부에 연결된 2개의 메인 스팀 라인을 통하여 HP 터빈으로 공급됩니다. 여기가 이제 과열기 부분이 되는데 과열기 부분도 뭐 단계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과열기에서 과열증기가 나오면 이제 터빈으로 가는 거죠. 전력을 발생시킨 압력 56.59kg/제곱센티미터, 온도 345도씨의 증기는 2개의 콜드 리히터 일단 터빈을 통과했으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한 300도 정도로 떨어지면은 이걸 이제 다시 제열을 시켜야 되겠죠. 665개의 튜브로 구성된 프라이머리 리히터를 거치면서 리히터가 이제 제열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00도가 되는 게 지금 500도 정도로 다시 올라가죠. 7도씨의 제열.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고압 터빈 돌리고 그다음에 제열이 되고 나면 다시 또 들어가서 이제 중압 터빈을 돌리고 또 저압 터빈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대신에 압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온도는 올라갔는데. 아까는 압력이 한 270 정도 됐는데 지금 한 6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열되어 압력 55.09kg/제곱. 온도만 올라가지 압력을 이제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압력 자체가 한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일러에 과열기가 있고 제열기가 있는데 보일러에서 과열기를 통해서 일단 스팀이 나오면 그 스팀이 터빈을 돌리고 나온 스팀이 다시 제열기로 들어가서 온도만 올리는 겁니다. 압력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온도를 올려서 그 온도가 올린 게 다시 또 터빈으로 들어가서 또 돌리는 거죠. 용어가 한글화된 건 없나요? 너무 못 알아듣지 않나요? 한글화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실 때 보일러에 들어가면 보일러에 과열기가 있고 제열기가 있다. 그러니까 저거를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해드리는 게 저걸 봤는데 저기 뭐 펌프가 어떻게 있고 그거 알 필요 없고 저는 딱 보면서 기역자 넣고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 위에 가열기가 있고 그 밑에 제열기가 있고 그것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과열기를 통해서 과열증기가 생성되면 그 과열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증기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온도가 떨어진 거를 제열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온도를 올린 다음에 그 제열기에 의해서 다시 나온 게 다시 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열 사이클이 되는 거죠, 이게. 재생 사이클, 제열 사이클, 뭐 카르노 사이클 할 때 제열기를 통하니까 이게 제열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사이클에서. 근데 이제 그 타고 남은 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집니다. 보일러 밑에. 애쉬는 크게 플라이 애쉬와 버텀 애쉬로 구분됩니다. 플라이 애쉬는 미분선이 연소된 후에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입자의 훼손분으로 여기 부분이 과열기, 여기 부분이 제열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보일러. 플라이 애쉬는 플라이 애쉬 사이즈에 제작하였다가 전량 시멘트의 원료로 재활용됩니다. 반면 버텀 애쉬는 퍼니스 내에서 연소 후 발생하는 비교적 무거운 입자의 PFBC도 저기 퍼니스 하부에 위치한 SDC와 타랑을 하기 위해서 안에다 뭘 집어넣죠? 통하여 예, 석회석을 집어넣어요, 석회석을. 그래서 그게 지금 석회석으로 반영하고 남으면은 그 밑에 버튼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버튼에 있는 걸 빼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죠, 또. 근데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시커먼 것들이 이제 바깥에 있는 부분 호스 같은데 거기다 이제 놔두는 겁니다. 이제 젤을 거기다 왜 제가 날아가니까 그 호스 같은데 밑에다 놔가지고 이제 잠겨놨다가 나중에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고 가져가는 거죠. 근데 나가는 거는 시멘트 원료를 쓰다가는데 밑에 떨어지는 건 다른 걸로 썼어요? 아니면 다시 꽂는 거예요?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멘트 원료를 사용합니다.
여기 부분이 보일러인지는 알겠시겠죠? 이렇게 제가 그래서 기역자로 자꾸 보시라는 게. 이게 사일러고 퍼블라이즈고 이게 팬 계통이고. 리히터, 에코노마이저에 열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가 슈퍼히터, 리히터, 에코노마이저. 여기가 절탄기. 덕트를 지나 SCR을 거치면서 1차로 녹수 성분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에어프리히터를 거치면서 배기가스는 보일러 및 미분기에 공급되는 공기를 예열하는 역할을 여기가 공기 예열기가 되는 거죠. 전기 집진기로 공급됩니다. 이 전기 집진기. 전기 집진기는 직류 고전압에 의해 생각보다 크죠? 감전을 일으키고 집진기 자체가. 플라이 애쉬 입자를 대전시켜 전기장 내에서 전압에 의해 전극판에는 미세 분진이 부착되며 순수 배기가스는 전기 집진기 튜브로 배출되는 이게 부분방전 원리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PD방. 전기 집진기를 거친 배기가스는 CID 팬에 의해 타방 설비로 공급되며 ID팬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ID팬이고 FD는 땡기는 거고 공기를 밀어주는 게 피도하는 거고. 배기가스 중에 황산 화물이 제거되도록 냉각됩니다. 냉각된 배기가스는 가스 제열기에서 황이 이슬점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시켜 스택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제 스택은 그냥 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도. 연도에서 그냥 굴뚝을 그냥 스택. 아까 발전소를 대기 들어보니까 되게 증기가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증기는 아니네요. 증기가 빠져나간다는 건 저기서 어느 정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증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배기가스죠. 배기가스에서 배기가스 안에 있던 탈황하고 탈초 성분은 빼내고 아까처럼 SCR 통하고 그 다음에 집진기 통하고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뒤에서 또 빼내고 그러니까 질소를 빼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설비들을 분방전에 가지고 빼내는 게 있고 공기 중에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황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성분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걸러줘서 황을 이제 식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온도 차에 따라서 이슬점이 틀려지니까 그 증기로 나는 게 있고 황이 이제 온도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물질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온도를 맞춰가지고 황이 밑으로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그거를 없애고 그다음 나머지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안에 증기가 되는 거죠. 온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뜨거운 아까 나왔을 때 온도가 몇 도였죠? 한 600도 정도가 됐습니다. 600도. 60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떨어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뭐 한 100도, 200도 밑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아까 그 황의 이슬점이 몇 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떨어뜨려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나오는 거 이제 시커먼 연기는 아니죠. 제가 TV에서 본 거는 그게 배기가스가 아니라 예. 그냥 그런 증기다 예.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동영상 보니까 배기가스가 맞는데 예. 증기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배기가스라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빼놨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표현을 증기로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증기라고 하면 아니면 물 끓이고 남은 그 공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편하니까. 근데 분명히 태우고 남은 거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자동차 태우고 나면 배기가스 나오죠. 근데 그게 시커멓게 나오나요? 시커멓게는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경유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커멓게 나오죠. 왜냐면 저기서 제대로 마우라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처럼 마우라가 달려있는 거죠. 여러 개의 마우라가 달려가지고 거기서 걸러낼 걸 걸려지는 거고 분명히 저 안에는 성분들은 들어있겠죠. 증기는 아니죠. 배기가스인데 그 가스 안에 얼마나 그 위험 요소가 들어있냐, 그 환경 기준에 나와 있는 위험 요소 이내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태우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물에 관련된 부분이죠.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복잡해지죠. 계통은 복수기에서 응축된 물을 탈기까지 공급하는 계통입니다. 복수는 복수기 하부에 설치된 핫웰에 모이고 복수기는 이제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랜드 스팀 컨덴서 및 복수 타령 장치를 거쳐 복수 승합 펌프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승합된 복수는 그레인 쿨러와 복수기에 설치된 1번 저압급수 가열기를 거치며 아까 1, 2, 3, 4, 5, 6, 7, 8이 있다고 그랬죠? 급수 가열기. 4번 저압 급수 가열기를 지나 탈기기에 유입되어 용존산소가 제거되면서 급수 저장 탱크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사이에는 탈기기가 있습니다.
산소를 빼내는 부분. 아까 세퍼레이트는 아까 증기하고 증기를 그 분리하는 부분이에요. 그 드럼처럼.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이제 탈기기가 그 안에 산소 부분을 이제 빼내는 부분이고. 급수계통. 이제 물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그 다음에 뭐 관류식,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겠죠. 드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급수 저장 탱크에 저장된 급수가 에코노마이저 인넷 헤더까지 공급되는 계통입니다. 여기가 아까 1, 2, 3, 4가 있었고, 여기에 그 탈기기를 거쳐서 저장을 급수를 해놓으면 이게 BM과 정상 운전 시 증기에 의해 구동되는 BFP-T에 공급됩니다. BFP-T를 거친 급수는 6번 고압급수 가열기를 지나 7번과 8번 고압급수 가열기를 거쳐 보일러 본체의 에코노마이저 하단부에 설치된 에코노마이저 인넷 헤더로 공급됩니다. 아까 에코노마이저 보이셨죠? 절탄기 쪽으로. 여기서 지금 8번에서 연결되는 건 그 안에 이게 다 그 뭉쳐있는 겁니다. 1, 2, 3, 4, 5, 6, 7, 8이 사실은. 근데 우리는 급수 펌프를 하나가 있다고 그냥 다 쳐버린 거죠, 그냥. 실질적으로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도 저기에다 1, 2, 3, 4 저압, 그 다음 탈기기 하나 적고 5, 6, 7, 8 하면 이제 좀 뭔가 아는 거죠, 이제. 실제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나서 거기 절탄기 들어가고 이런 부분으로 개념을 잡아가지고, 답안지를 쓰시면 되지 않을까. 주증기, 제열증기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